어, 우리 그 2학년 여러분, 어, 2학년을 굉장히 여러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오늘 또 그 511명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이제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2월 연말에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그 예방 접종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그게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명확한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려움에 지금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0명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사망자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하루에 5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진다 그러면 나중에 걸린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규모로 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제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만은 굉장히 외지는 접촉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이 그 보통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그 정확한 약을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 그 다음에 그 걸려서 격리된 상태에서 아마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나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혼동 상태에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스크 잘하는 것,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시험도 이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시험으로 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건강하면은 젊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년 뭐 6개월 뒤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취업도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인원을 줄이고 있고 기업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결국은 수출을 하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국내 시장은 한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 이제 모 회계법인에서 기업인들하고 우리 교수님들 네 분하고 창원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 회계법인 사무장님 하는 이야기가 기업들이 망해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한다. 회계 처리를 해주고 물론 이제 단단한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난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놀았을 때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함께 100%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어떤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다시 또 거기에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올해 2학년 졸업생들 중에 제가 우리 학과의 취업률을 보니까 한 80% 되는데요. 그러니까 80%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받는. 그런데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뭐 학원에서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중소기업이 됐든 조그만 기업이 됐든 가가지고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또 국가 정부 지원금도 받으면서 거기에서 다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잘 강구를 해봐야 된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공기업이다. 내가 공기업 아니면 안 간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도요. 1금융권 은행이 있습니다. 물론 과감하게 도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되지 않더라도 제2금융권에 가서 계약직이라도 근무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서 다시 1금융권에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취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14주차 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5주차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식 거래 방법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험은 뭐 쉽게 여러분이 점수를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환율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봐 하는 것입니다. 자, 환율의 정의, 그죠? 환율이 뭐냐?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 비율이다. 뭐 여러분 모르지 않? 이제 우리 학생들은 환율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외환실물을 공부한 것이다. 저런 인문사회계에 공대 나가면 환율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환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는 해외 나갈 때 반드시 기축통화로 교환해야 됩니다. 결제를 하나 할 때.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경제를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재테크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제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그러나 환율, 주식, 금리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내 수업을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도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재테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그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화와 엔과의 우리 환율 10엔에 우리 110원, 120원 이러잖아요. 1달러에 980원. 그럼 뭐 원화와 달러의 수요와 공급, 우리가 수요와 공급국,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입니다. 그죠? 경제에서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균형 가격이고, 요 만나는 지점이 균형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 공급량이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도 수요는 오른쪽 우하향,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환율 역시도 자, 원화하고 달러가 있다. 달러가 많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많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죠. 미국에서 달러를 막 트럼프가 발행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1달러에 원화가 환율이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뭡니까? 미국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뭐랍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 원화로. 그죠? 원화를 사서.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오르죠. 2600 코스피가 넘어가고 있다. 그게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 바로 그게 환율이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주식은 모든 것은 여러분 이익이 보려고 그러면 낮은 데서 사서 높은 데서 팔면 됩니다. 그게 모든 이익의 근본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이익이 남는 거죠. 자, 그래서 환율의 표시 방법은 우리가 직접 표시 방법과 간접 표시 방법이 있어. 그 직접 표시 방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국 통합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국 통합 표시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 외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통화 단위의 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달러에 1120원 이렇게. 자, 외국 통화. 그다음에 간접 표시 방법 뭡니까? 외국 통화 표시 방법.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외국 통화의 단위수. 자, 영국의 경우에 1파운드에 몇 달러. 뭐 영국은 이 간접 표시 방법을 씁니다. 외국 통화 표시법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자국 통화 표시법, 직접 표시법.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외국 통화 한 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단위수. 외국 통화가 앞이고 자국 통화가 뒤인 이걸 우리가 직접 표시법,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환율에 대해서 시험을 잘 냅니다. 자, 환율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국가 거시 경제 지표다. 국가 거시 경제 지표라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이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모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원대학 국제무역학과 나가면은 국제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국제금융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환율, 물가, 금리에 관한 관련된 이론을 배우거든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과 금리와 물가는 굉장히 인간성이 많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와 금리가 연동이 되고 또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연동이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거시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바로 환율이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수출이 잘 될까요? 수출이 잘 안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될까요? 수출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알 거다. 자, 환율이 오른다고 치보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될지, 수출이 감소할지 한번 볼까요? 자, 1달러에, 1,0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환율이 올라서 1,100원 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1,100원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까? 상승한 겁니까? 숫자는 그랬지만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다.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품 가치가 싸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상품 가치가 싸졌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 이 자산의 기능을 한다. 우리 개인의. 그래서 내가 환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이다. 미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율이 오를 것이다. 자, 1달러에 100원 하는 것이 1달러에 200원 한 시대가 올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달러를 보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화를 보유해야 됩니까? 어느 걸 가져야 됩니까? 내가 나중에 한 달 뒤에 환율이 오를 것이다. 그럼 한 달 뒤에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져야 됩니까? 원화를 가져야 됩니까? 한 달 뒤에 지금 1달러에 1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한 달 뒤에 200원 할 것 같으면 달러를 사야 되겠죠. 집을 팔아서 달러를 사야 됩니다. 왜? 한 달 뒤에 1달러에 1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200원 하니까 그때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때 가서 환율 원화로 교환하면 배가 되지 않습니까? 배가. 원화가 지금의 내가 달러를 산 그 원화 돈이 그 한 달 뒤에 가서는 배가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환율이 배로 뛰었다면. 그러니까 내 돈을 같은 돈을 가지고 한 달 뒤에는 내 원화가 배가 된단 말이죠. 배가. 그래서 이 환율을 통해서 내 자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한 달 뒤, 1년 뒤에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왜? 한 달 뒤에 환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의 강세의 통화를 미리 많이 사놓으면은 그때 가서 그 강세 통화를 가지고 다른 통화로 바꾸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외화 예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안화와 원화의 관계에서 자,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위안화가 이제 기축통화가 됐으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우리 원화에 비해서 더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 위안화에 예금을 해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래서 환율은 우리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의 기능을 한다. 지금 여러분 이걸 내가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환율이 올랐다 하면은 여러분 바로 뭘 생각하라 했습니까? 숫자가 커진다. 모든 게 직접 표시 방법이다. 그죠? 자국 통화 표시 방법이니까 직접 표시 방법이니까 환율이 올랐다 하면 숫자가 커진다. 숫자가 커지면은 우리 원화의 평가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상승한다. 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상품 가치가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상승하는, 수출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은 이익이고 수입상은 손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상은 손해고 수출상은 이익입니다. 수출을 하는 사람은 이익이 되는 거고 수입상은 손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1강은 자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환율에서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언제든지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환율 관계는 완전히 머릿속에다가 달달달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정의, 표시방법, 그 다음에 중요성, 왜 자산의 기능을 하는지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자, 이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의 기능. 왜 자산의 기능을 한다 내가 말씀드렸고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강은 오늘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